5. 만약 내일 날씨가 좋지 않아도 램지 부인은 윌리엄 뱅커스와 릴리 브리스코가 지나가는 것을 흘낏 보면서 말했다. 또 다른 날이 있잖니? 릴리의 매력은 하얗고 두루마리처럼 자그마한 얼굴에 위로 비스듬하게 째진 눈인데 그것은 똑똑한 남자만이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했다. 자, 똑바로 서보렴. 다리 길이를 재어보자꾸나. 결국 다 함께 등대에 가게 될지도 모르고 양말을 1, 2인치 더 짜야 될지 어떨지 보고 싶으니까. 윌리엄과 릴리가 결혼하면 좋을 텐데 갑자기 멋진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빙그레 웃으면서 그녀는 여전히 떡에 바늘이 꽂혀있는 혼색의 털실로 짠 양말을 들어올려 제임스의 다리에 대보았다. 착하지? 가만히 있으렴. 그녀가 말했다. 제임스는 질투가 나서 등대지기의 아들을 위한 양말의 치수를 재는 일에 다리를 떼주기 싫어 일부러 머무적거렸다. 그렇게 움직이면 긴지 짧은지 알 수가 없잖니. 그녀는 눈을 들어 올렸다. 내 소중한 막내 아들에게 악마가 들렸나 봐. 그리고 방을 둘러보고 의자를 바라보며 몹시 초라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앤드류가 말했었지. 의자 속이 다 터져서 바닥에 온통 흩어져 널려 있다고. 하지만 의자를 살 필요가 있는지 부인은 생각했다. 좋은 의자를 사봤자 겨울 동안 여기서 망가지도록 내버려 둘 게 뻔한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동안 신경 써주는 사람은 할멈 한 사람뿐인데다가 솔직히 물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습기가 많은 집이니까 괜찮아. 집세라고 해봐야 몇 푼 되지도 않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남편도 연구실이나 강의나 제자들로부터 3,000 아니 정확히는 300마일을 떨어져 있다고 좋아하고 손님들이 와도 묵을 여유가 있는걸. 매트나 접이 침대, 너덜너덜한 의자나 탁자는 이미 런던에서의 수명은 끝났지만 여기서는 아직 충분해. 그리고 한두 점의 그림과 책들이면 족하다. 책 같은 건 저절로 끝도 없이 불어나지. 그녀는 생각했다. 도저히 읽고 있을 여유가 없어. 아, 기정받거나 시인이 직접 헌사를 써준 것도 있지. 그대의 소망이야말로 나의 법률. 고대의 그것처럼 행복한 우리의 헬렌이라고 말이야. 그것조차 읽지 않았다니 면목이 없구나. 크룸의 이승론, 베이츠의 폴리네시아 미개 풍속. 착하지 아가 좀 가만히 있으렴. 그녀는 아이를 나무랐다. 이런 걸 등대에 보낼 수는 없지. 때가 오면 꼭 손을 봐야지.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다. 집은 초라해져서 어떻게든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아이들에게 모래를 끌고 들어오지 않도록 발을 잘 털라고 그것만 제대로 가르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야. 앤드류가 정말로 개를 해부하고 싶어 한다면 갖고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해야겠지. 제스퍼가 해초로 수프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것을 방해할 수야 없지. 또 로즈의 보물인 조개, 갈대, 돌멩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모두 재능이 뛰어나지만 제각기 다 전혀 다른 방면에서 두각을 보인다니까. 그 결과라고. 그녀는 양말을 제임스의 다리에 재보면서 마루에서 천장까지 방 전체를 둘러보고 한숨을 쉬었다. 여름이 지나면 더 해마다 모든 것이 점점 초라해졌다. 깔개는 색이 바랬고 벽지는 떨어져서 펄럭였다. 무늬의 꽃은 장미였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만약 집의 문이라 문은 모조리 열려있고 스코틀랜드의 자물쇠 수리공 누구도 자물쇠 수리를 못한다면 집은 더욱더 망가졌을 것이다. 그림, 액자, 가장자리를 녹색 캐시미어 숄로 두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2주일만 지나면 완두콩 수프색으로 변해버릴 텐데. 그러나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문이었다. 어느 것이나 모두 활짝 열려 있다니까. 귀를 기울여보면 응접실 문도 열려있고 현관문도 침실문도 열려있는 소리가 들려. 청계참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은 확실해. 내가 열었으니까. 창문은 열고 문은 닫는다. 이 간단한 것을 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한밤중에 해녀들 침실에 들어가 보면 마치 5번처럼 꼭 닫혀 있어. 그렇지 않은 건 스위스 소녀 마리의 방뿐이야. 그 아이는 목욕은 안 해도 신선한 공기 없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대. 고향은 산이 무척 아름다워요 하고 말하곤 했어. 어젯밤 두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창밖을 내다보면 이렇게 말했지. 산이 정말 아름다워요. 램지 부인도 마리의 아버지가 거기서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것이다. 우중을 하거나
시범을 보이던 램지 부인은 마치 프랑스 부인처럼 손을 날렵하게 움직이면서 침대 정돈하는 법, 창문 여는 법 등을 가르치고 있었다. 마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위의 모든 것이 고요히 가라앉으며 가만히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마치 햇살을 뚫고 날아가던 새가 날개를 조용히 접자 그 청색이 도는 깃털이 밝은 강철색에서 부드러운 자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부인은 달리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으므로 가만히 서 있었다. 마리의 아버지는 후두함이었다. 부인은 자신이 얼어붙어 버린 것, 마리가 고향의 산은 정말로 아름다워요 하고 말한 것, 희망이 없는 것, 도저히 희망이 없음을 떠올리자 갑자기 우라가 치밀었다.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임스에게 말했다. 가만히 좀 있어. 정말 성가신 아이구나. 그러자 곧바로 어머니가 정말로 짜증을 낸다고 깨달은 제임스는 똑바로 섰고 어머니는 치수를 재었다. 등대지기 솔리의 아들은 제임스보다 발육이 좀 더디기는 하지만 적어도 반인치 정도 짧았다. 짧네? 그녀는 말했다. 너무 짧아. 이토록 슬퍼 보이는 사람이 또 있을까? 바깥 세계의 햇빛으로부터 마음의 10년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굴 중간에서 눈물이 쓰리고 검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 심청의 물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눈물을 받아내고 마침내 잠잠해진다. 이런 슬픈 얼굴을 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러나 표정뿐일까? 모두는 말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아름다움, 그 빛의 뒤에는. 사람들은 부인의 옛 애인이 머리를 총으로 날려버렸다든가 그녀가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자살했다든가 하면서 수군거렸다.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일까? 비할 바 없는 아름다움 말고는 그 아름다움 뒤에 몸을 숨기고 그 아름다움을 해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속내를 털어놓고 불타오르는 정열과 미숙한 연애, 좌절당한 야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조차 그녀는 자기도 그러한 이야기를 알고 느끼고 경험했었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언제나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녀는 배운 적이 없이 스스로 터득했다는 것인가? 소박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곧잘 범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냈다는 것일까? 한결같은 마음이 그녀를 돌처럼 일직선으로 하강하게 하고 새처럼 정확하게 착지하게 하여 진리 위에 영혼을 던지게 하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또 마음의 버팀목이 되는 그 진리에 도착하게 했을까? 그 기쁨과 안정과 지지도 어쩌면 착각일지 몰라. 조물주도 당신을 위해서는 엄선된 재료를 쓰셨다. 뱅크스 씨는 일찍이 전화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혼자 말했다. 열차 시간만 가르쳐 주었을 뿐인데 그 목소리에 감동받은 것이다. 전화선 너머에 있는 푸른 눈동자에 콧날이 곱게 뻗은 그리스풍의 그녀를 눈앞에 그려보면서 그러한 부인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이 매우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세 명의 미의 여신이 아스포델 꽃이 만발한 초원에 모여 힘을 모아 그 얼굴을 만든 것만 같았다. 알겠습니다. 휴스턴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이처럼 자신의 아름다움을 의식하지 않는다. 뱅크스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방을 가로질러 집 뒤에 건축 중인 호텔의 진행 상태를 살펴보았다. 미완성의 벽에 둘러싸인 일꾼의 웅성거림을 보자 램지 부인이 떠올랐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무언가 조화롭지 않은 것, 다시 조화 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냥 모자를 아무렇게나 눌러 쓰고 있을 때도 있었고 장난치며 아이들을 잡기 위해 오버슈즈를 신고 잔디밭을 내달리기도 했다. 그러므로 오로지 그녀의 아름다움만 생각한다고 해도 어떤 전율하는 생동감 넘치는 무언가를 갈로 속에 그가 바라보자 인부들은 좁은 판자를 오르며 벽돌을 나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생동감 넘치는 무언가를 미의 초상 속에 담아두어야 한다. 아니면 단순히 한 사람의 여성으로 생각할 때는 이면 어떤 독특한 개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니면 자신의 아름다움과 남자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에 진저리가 나서 자신의 고귀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싶다는 잠재적인 욕망을 품고 오로지 평범한 다른 여자들처럼 되고 싶다고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는 무엇인지는 모른다. 정말 그보다 우선은
일로 돌아가야지. 젓갈색 털 양말을 짜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신기하게도 뒤의 금박을 입힌 액자틀에 딱 맞게 들어가 있었다. 액자는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는 확정이 있는 글자를 품고 있었는데 그 가장자리에는 부인이 아무렇게나 던져 걸쳐놓은 녹색 셔올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태도에서 아까의 엄격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소년의 고개를 들어 올리고 이마에 뽀뽀를 했다. 자, 오래낼 그림을 하나 더 찾아보자꾸나. 6. 그런데 무슨 일이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고. 부인은 침묵에서 화들짝 깨어나서 오랫동안 별다른 의미도 없다고 단정하던 말에 의미가 생겨나 있음을 깨달았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인가? 근시안으로 지금 그녀를 향하여 다가오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는 사이에 차츰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반복되는 시의 구절이 저절로 일련의 의미를 가지고 연결된 것이다. 관로 속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었다. 천둥과 번개처럼 섬뜩하고 매처럼 사납게 말을 달려 부하들의 선두에 서서 죽음의 계곡을 스쳐 지나가는 자신의 용맹함에 대한 긍지와 만족은 산산이 부서져 사라졌다. 빗발처럼 날아오는 총탄 사이로 말에 올라 죽음의 계곡을 섬광처럼 달려 우레처럼 울려 퍼지는 총성 속을 지나 똑바로 브리스코와 월리엄 뱅커스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다. 부인은 결코 남편에게 말을 걸거나 하지 않았다. 그가 눈을 돌리고 기묘하게 몸을 경직시킨 채 마치 무언가를 푹 뒤집어 쓰고 평정을 되찾으려면 혼자만의 은신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듯한 모습에서 릴리와 뱅커스 씨가 함께 있는 익숙한 모습에서 남편이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제임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남편에 대한 생각이 아들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아들이 육해군 백화점의 카탈로그에서 신사 예복용 흰 셔츠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위대한 예술가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했다. 그렇게 되지 말란 법도 없지. 저렇게 훤칠하게 생기는데. 그녀는 눈을 들어 남편이 다시 한번 근처를 지나가는 순간 패배감을 감춘 것을 보고 안도했다. 가정이 승리를 연주하고 습관이 위로의 부드러운 리듬을 흥얼거렸다. 그는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두 사람 옆으로 왔을 때 일부러 멈춰서서 장난삼아 잔 나뭇가지로 제임스의 종아리를 간지리려고 창가에서 몸을 굽혔다. 부인은 남편을 나무라며 말했다. 그 불쌍한 청년 찰스 텐슬리는 왜 쫓아버리셨어요? 그는 논문을 쓰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거야. 남편이 대답했다. 머지않아 제임스도 자기 논문을 쓸 날이 오겠지. 그는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빈정대듯 덧붙였다. 제임스는 아버지가 싫었다. 최고의 신랄함과 유머를 섞어서 다리를 간지리는 그 나뭇가지를 치워버렸다. 이 양말을 솔리의 아들에게 주려고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정말 지겨워요. 램지 부인이 말했다. 내일 등대에는 절대 못 갈 거야. 램지 씨는 벌컥 화를 내며 쏘아붙였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람은 수시로 변하는걸요. 그는 그 말의 터무니없는 부조리와 아둔한 여심에 화가 났다. 그는 말을 몰아 죽음의 계곡을 넘어왔다. 만신창이가 되어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녀는 엄연한 사실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전혀 가망 없는 일에 기대를 품게 한다.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는 돌계단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내뱉었다. 제기랄. 하지만 대체 그녀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는가? 내일은 날씨가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을 뿐이지 않은가? 어쩌면 정말로 그럴지도 모르는데. 절대 아니야. 기압은 떨어지고 바람은 정서로 불고 있으니까. 남편이란 작자가 진리 추구에만 급급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다니 참으로 놀라워. 문명이라는 얇은 장막을 저렇게 제멋대로 무참하게 찢어버리며 예절을 짓밟다니.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진 부인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마치 뾰족뾰족한 우박이 떨어지던 구정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던 아무 저항도 하지 않겠다는 투였다. 램지 씨는 입을 다물고 아내 옆에 서 있었다. 조금 있다가 아주 겸손하게 만약 그녀가 원한다면 연한 경비원을 찾아가 보겠다고 말했다. 남편만큼 그녀가 존경하는 사람은 없었다. 당신의 말을 믿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샌드위치를 만들지 않아도 될 뿐이랍니다.
다들 하루 종일 나한테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달려와요. 엄마니까 당연하지만요. 이런저런 일감을 가지고 와요. 아이들은 점점 성장해 가는데 나는 내가 인간의 온갖 감정을 빨아들일 해면처럼 느껴져요. 그러자 그는 또 제기랄 하고 내뱉었다. 비가 반드시 내린다고 했다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녀 앞에는 천국 같은 안정감이 펼쳐졌다. 당신만큼 존경하는 분은 없어요. 나는 당신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요. 초조함이 가라앉자 부대의 선두에 서서 공격하고 손을 휘두르는 동작을 부끄러워하던 램지 씨는 다시 한번 아들의 맨다리를 쿡쿡 찌르고는 이었고 부인의 허락을 얻은 듯이 주저주저하며 어스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은 동물원의 거대한 바다사자가 먹이를 삼키고 넘어지면서 우당탕 나뒹구는 바람에 수조의 물이 좌우로 출렁거리는 모습을 연상시켰다. 땅거미의 나뭇잎과 생울타리는 흐릿하게 실체를 잃었지만 장미와 페랭이 꽃은 한낮에는 볼 수 없는 광채를 되찾았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인가? 램지 씨는 다시 한번 되뇌고 성큼성큼 걸으며 테라스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의 음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꼭 6월에는 음조가 바뀌는 뻐꾸기 같다. 마치 새로운 음조에 맞는 적당한 말을 찾고 있는 중인데 지금 수중에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시름삼아 한번 써본다는 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인가? 확신없이 물어보는 것처럼 그저 음조가 마음에 들 뿐인 램지 부인은 미소를 금할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읊조리다가 이었고 그마저도 멈추고 침묵에 빠져든 것도 당연했다. 그는 안전했다. 그는 무사히 자신의 세계로 돌아간 것이다. 멈춰서서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창가의 아내와 아들을 한번 돌아다 보았다. 마치 급행열차 안에서 책을 보다가 눈을 들어 창밖의 농가와 나무와 한 무리의 오두막집을 보고 인쇄된 문자에 확증을 얻었다는 듯이 자신감을 갖고 만족스럽게 다시 그 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의식을 비웃고 아내와 아들에게 눈을 돌린 그는 자신감을 다지고 만족했다. 그의 우수한 지성의 에너지가 현실에서 씨름하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명쾌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상상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의 지성은 참으로 뛰어났다. 가령 인간의 사고를 피아노 건반과 같은 음의 병렬이라고 보자. 혹은 알파벳처럼 26자의 순서로 늘어져 있다고 하자. 그의 우수한 지성은 확고한 발걸음으로 어려움 없이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밟고 가서 Q에 도착했다. 그는 Q에 도달한 것이다. 영국에서 Q까지 간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여기서 순간 그는 제라늄을 심은 화분 옆에서 발을 멈추고 지금은 멀어진 창가에는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은 신성할 만큼 천진하게 박미처의 소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가 인식할 수 있는 운명에 대해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며 한가로이 조개 껍질이나 줍는 아이들 같았다. 두 사람은 그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는 두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그 Q의 정체는, 그 Q의 뒤에는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 Q의 뒤에는 많은 문자가 있고 그 마지막 것은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멀리서 빨갛게 반짝이고 있을 뿐이다. Z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세기에 한 사람 정도다. 만약 R에 도착한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는 적어도 Q라는 단계에 있다. Q에서 단단히 발을 땅에 디딛는 것이다. Q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Q에서 단단히 발을 땅에 Q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Q를 증명할 수 있다. 만약 Q에 대하여 그렇다면 Q, R로 갈 수는 없을까? 그는 순양의 뿔 모양인 돌합은 손잡이에 파이프를 두세 번 탁탁 쳤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자, 다음은 R인데 그의 몸에 힘이 들어가며 긴장이 감돌았다. 햇볕에 절절 끓는 바다를 표류하는 배. 뱃사람들의 생명줄은 비스킷 6조각과 물 한 병뿐.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뛰어난 인간의 소질인 인내, 공경, 성경지명, 헌신, 숙련이 그를 도우러 왔다. 그럼 도대체 R이란 무엇인가? 무두지랑 가죽 같은 도마뱀의 눈꺼풀을 닮은 가리개가 그의 깊은 시선을 가로막으며 바득바득 떨면서 R을 숨겨버렸다. 갑작스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그는 틀렸어, R에는 도달할 수 없어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결코 도달하지 못하겠지. 그러나 다시 한번 R을 향하여 전진하자. R을 향하여. 물이 고온의 북극의 빙하 속에 갇힌 정막을 가로지르는 원정대의 대장도, 안내자도, 고문도 될 수 있는 소질이 그를 도우러 왔다. 낙천적이지도 않고 비관적이지도 않다. 침착하게 다가올 것을 검토하고 그것에 직면하는 아름다운 소질이 그를 도우러 온 것이다. 자, R을 향하여. 도마뱀 같은 눈은 다시 흔들렸다. 그의 이마의 정맥이 부풀러 올랐다. 돌 화분의 제라늄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바라지도 않았건만 그 이파리 사이로 뚜렷하게 구분된 인간의 두 계층이 나타났다. 한쪽은 초인적인 힘으로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 끈기 있게 참고 견디면서 모든 알파벳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밟아가는 사람. 또 한쪽은 하늘이 부여한 재능과 영감을 지닌 사람. 그들은 26개의 문자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순식간에 기적적으로 천재같이 터득한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천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A부터 Z까지의 알파벳을 명확하게 밟아나갈 힘은 갖고 있다. 아니,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Q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므로 R을 향하여 전진이다. 엄숙한 감정이 그를 덮쳐왔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산꼭대기는 안개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는 몸을 누이고 날이 새기 전에 죽음을 맞아야 한다고 체념한 지도자에게 어울리는 엄숙함이다. 눈은 빛을 잃고 테라스를 거니다 돌아서는 그 순간에도 쭈그러진 늙은이의 표백된 것 같은 얼굴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험준한 바위를 찾아내 거기서 마지막까지 눈을 부릅뜨고 폭풍이를 노려보며 어둠을 투시하다가 선체로 죽을 것이다. 그는 절대로 R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제라늄이 가득 핀 돌 화분 옆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수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제때에 도달하는 사람이 결국 몇이나 될까? 결사대의 지도자가 그것을 자문하고 아마 한 사람이라고 대답해도 그를 따르는 탐문대에 대한 배신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세대의 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한들 비난받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충실하게 애쓰고 바닥날 때까지 온 힘을 짜내어 노력한다면 나의 명성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사지로 떠나는 영웅도 죽음을 앞두고 후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상상해 본들 무엇이 나쁘다 말인가? 명성은 아마 2000년은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2000년이 꼭 무엇라 말인가? 램지 씨는 울타리를 바라보며 빈정대는 어조로 자문했다. 그렇다. 산꼭대기에서 세월이라는 아득한 이 강을 내려다보면 구두발로 걷어차는 이 돌멩이 하나조차도 셰익스피어보다 생명이 길 것이다. 나의 일천한 학문은 1년이나 2년 정도 흐릿하게 빗나갔지만 머지않아 어떤 더 큰 빛에 흡수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빛 또한 더 큰 빛 속으로 녹아들겠지. 그는 어둠 속에 얽히고 설킨 잔 나뭇가지들을 보았다. 결국 세월의 아득함과 별의 소멸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올라간 결사대의 지도자가 죽음이 찾아와 손발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기 전에 얼어붙은 손가락을 가까스로 이마까지 들어 올리고 어깨를 펴서 수색대가 도착했을 때는 부스에 갓 배속된 훌륭한 군인처럼 죽어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나무랄 수 있겠는가? 램지 씨는 돌 화분 옆에서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섰다. 한동안 그렇게 서서 사후의 명성, 수색대, 그의 뒤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육을 위해 세우는 기념비를 생각한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사람이 있을까? 비운의 결사대 지도자는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개의치 않고 잠에 빠져들었으나 발가락 끝의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살아있는 것에 굳이 자랑할 마음도 없고 저항할 마음도 없고 곧바로 동정과 위스키와 자신의 순한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를 바란다고 해서 누가 이 지도자를 비난할 것인가? 누가 그를 탓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오히려 영웅이 갑옷을 벗고 창가에 멈춰 서서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는 것을 남몰래 기뻐할 것이 틀림없다. 아내와 아들은 처음에는 아득하게 멀었으나 점차 가까워져 이었고 입술도 책도 머리도 분명히 보인다. 깊은 고독을 맛보고 세월의 아득함과 별의 소멸을 바라보고
온 눈에는 오히려 두 사람이 신기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을 은밀히 즐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마침내 그는 파이프를 주머니에 넣고 위험 있는 머리를 부인 앞에 깊게 숙였다. 보기 드문 속세의 미인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한들 누가 그를 나무라겠는가? 7. 그러나 그의 아들은 그를 미워했다. 그는 아버지가 두 사람 있는 곳으로 다가와 멈춰서서 그들을 내려다 보았기 때문에 정오했다. 두 사람 틈으로 끼어들려고 그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 의욕과 들뜬 태도 때문에, 훌륭하고 커다란 두개골 때문에, 그 가차없는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혐오했다. 특히 흥분한 아버지는 두 사람 주위에 따끔따끔한 파동을 일으켜 어머니와의 단순하고 명쾌한 관계를 흩뜨러뜨리기 때문에 정오했다. 제임스는 가만히 책을 노려보며 아버지가 자리를 뜨기만을 기다렸다. 손가락으로 단어를 가리키며 어머니의 관심을 되돌리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멈춰 서자마자 어머니의 관심이 흩어진 것을 깨닫고 화가 난 것이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램지 씨는 도무지 갈 생각이 없었다.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동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팔로 아들을 감싸안고 느긋하게 앉아있던 램지 부인은 갑자기 긴장하며 방향을 틀어 벌떡 일어났다. 공중으로 생기의 분수들, 물보라를 일으키는 물기둥을 똑바로 쏘아 올리려는 듯이 보였다. 온 정력이 생기발랄하게 불타오르며 찬란하게 빛나는 힘과 융합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녀는 아주 조용하고 침착하게 앉아서 양말을 뜨고 있었다. 그녀의 이 달콤한 생명력 속에, 이 생명의 숨결과 샘 속으로 그것을 빼앗는 마르고 빈약한 노쇠 뿌리 같은 남성의 불모성이 몸을 던지는 것이다. 그는 동정을 바라고 있다. 자기가 패배자라고 했다. 램지 부인의 뜨개 바늘이 반짝였다. 램지 씨는 부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자기는 패배자라고 되풀이했다.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다. 찰스 텐슬리는, 그러나 그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의 천재성을 확신하는 동정이다. 그리고 생명의 범주 안으로 다시 끌어당겨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애정과 위로를 받고 오감을 되찾고 불모는 풍요가 되고 집안의 모든 방들이 생명으로 넘쳐나야 하는 것이다. 응접실, 그 뒤의 부엌, 부엌 계단 위의 침실, 침실 안쪽의 아이들 방, 방마다 가구를 갖추고 삶의 생기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다. 찰스 텐슬리는 당신을 이 시대 최고의 철학자라고 여기고 있어요. 부인은 말했다. 그러나 램지 씨는 그 이상을 바라고 있었다. 동정이 필요했다. 그 역시 생명 한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확신을 원했다. 영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그를 필요로 한다고 확인받고 싶은 것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몸을 똑바로 펴고 거실과 부엌을 창조했고 그것에 빛을 부여했다. 남편이 거기서 편안히 앉아서 쉬고 들락거리며 마음껏 즐기기를 바랐다. 그녀는 웃으며 뜨개질을 했다. 어머니의 무릎 사이에 매우 어색하게 빳빳이 서 있던 제임스는 그녀의 힘이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마침내 노쇠부리가 그것을 개걸스럽게 쪼아대는 남성의 메마른 언울도가 인정사정 없이 동정을 요구하며 덤벼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패배자라고 되풀이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한번 둘러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녀는 뜨개바늘을 움직이면서 주위를 창문에서 문 밖으로, 방 안쪽으로, 또 제임스를 한 차례 훑어보며 주호의 의심도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그 웃음과 몸매와 몸짓과 몸에 익은 침착함으로 마치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방을 지나는 것만으로도 유모가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이것이 진실임을, 집에는 생기가 넘치고 뜰에는 꽃이 만발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나를 믿어만 주신다면 결코 그 어느 것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요. 당신이 아무리 깊이 묻히게 되더라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난 한순간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녀의 감싸 안는 힘과 보호하는 능력을 과시하는 사이에 정작 자신의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소진했다. 어머니의 무릎 사이에 뻣뻣하게 서 있는 제임스는 그녀가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너울대며 장밋빛 꽃이 피는 과일나무가 되어 자라나는 것을 느꼈고 그 과일나무를 향하여 노쇠부리가, 아버지의 언울도가, 자기 중심적인 남자가 덤벼들어 동정을 요구하는 것을 느꼈다. 배불리 먹은 뒤 어머니한테서 떨어지는 아이처럼 그는 아내의 말에 만족하며 기운을 되찾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겸하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 바퀴 돌아서 아이들이 크리켓을 하는 것을 보고 오겠소. 그는 떠났다. 그 순간 램지 부인은 꽃잎이 차례차례 닫히는 것처럼 자신을 차곡차곡 접자 시든 꽃처럼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에 털썩 쓰러졌다. 샘이 고동치며 물을 콸콸 쏟아내서나 가득 차오르자 이내 그 고동에 고요하게 잦아들었다. 그 고동도 고요하게 잦아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적인 창조가 날아갈 듯이 기뻤고 그 기쁨은 온몸을 타고 고동쳤다. 이 맥박의 고동은 그가 멀어져 갈수록 부인과 남편을 감쌌고 높고 낮은 두 개의 다른 소리가 동시에 연주될 때 그 두 소리의 결합이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그 공명이 사라지고 옛날 이야기로 돌아오자 그녀는 완전히 녹초가 된 것을 느꼈다. 그녀가 피로를 느끼는 것은 언제나 그 당시가 아니라 나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피로와 나른함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어렴풋한 불쾌감이 어려 있었다. 어부와 그 아내라는 동화책을 소리내 읽으면서도 그 불쾌감이 어디에 쏘는지 분명히 알지 못했다. 또한 부인은 책장을 넘기려고 읽기를 멈추고 둔하고 불길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불쾌감의 원인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에도 그 불만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한순간도 자신이 남편보다 뛰어나다고 느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남편에게 완벽한 진실이라고 단언하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대학이나 세상 사람들이 남편을 필요로 하고 그의 강의나 저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한순간도 의심해 본 일이 없어요.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우리 두 사람의 관계로 남편이 저렇게 공공연히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두 사람 중에서 남편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중요한 존재이고 내가 한 일은 남편의 업적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은 아내한테 기대기나 한다는 식으로 입방아를 찍곤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예를 들어 온실 지붕의 수리 문제와 그 비용이 50파운드나 든다는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또 그 사람의 책에 대해서 최근에 낸 책이 옛날보다 못하다는 것을 그가 눈치채지 않을까 염려되어 화제에 올릴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러한 의심을 나 스스로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자잘한 일상의 일을 비밀로 하죠.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숨긴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것이 아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두 소리가 동시에 울리는 기쁨의 완전함과 순수함을 방해하며 내 귀에 생기 없는 음울함을 남기고 사라진답니다. 책 위로 그림자가 떨어지자 그녀는 올려다 보았다. 오거스터스 카마이클이 발을 질질 끌면서 지나가고 있었다. 인간관계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참을 수 없이 쓸쓸해진 이 순간에 가장 완벽한 인간관계에도 흠이 있으며 요컨대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마는 그녀가 그 고찰을 견딜 수 없다고 깨달은 이 불쾌한 순간에 그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느끼며 또 아내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이 거짓말과 과장으로 방해받는다고 느끼는 이 괴로운 순간에 늘 그렇듯이 점점 직후의 부끄러운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는 이 순간에 카마이클이 노란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지나가다니 내면의 어떤 악마가 그녀를 붙들었다. 지나가는 그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카마이클 씨.